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깜빡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남 한종목입니다. 네, 어제 증시도 뭐 나름 괜찮았었죠. 오미크론 우려는 이대로 용두사미로 끝이 나게 되는 걸까요? 이대로 끝이 난다면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변이가 나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알파와 베타, 델타 이게 나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미크론이라고 하니까 몇 달 안으로 이제 오메가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오메가3 다들 드시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메가3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좀 기운이 좀 찬데 기운찬 마음으로 순위 한번 다시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종목이고요. 네. 참 이렇게 더 이상 깔끔할 수가 없습니다. 5가지 종목 전부 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1위부터 3위까지는 전부 다 크루즈 업체들이죠. 1위를 달성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2월 1일 오미크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급락을 계속 하다가 최근 V자 반등을 아름답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한 번 급등한 이유는요. 바로 당연히 오미크론 우려가 경감됐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여러 여행주들이 급등한 하루였었습니다. 우려가 컸던 만큼이나 반대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죠. 이런 우려를 어제 크게 불식시켜주는 발언을 했던 것이 바로 화이자 CEO였습니다. 공동개발사인 바이오엔테크와의 공동성명에서 세 번째 접종인 부스터샷까지 맞으면은 예방 효과가 향상된다, 상당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물론 백신 2회 접종한 사람들에게도 예방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 번째 접종을 맞으면 25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백신 생산은 내년 3월에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접종량, 백신 투여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었지만 특정 시점에 가서는 4번째 접종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3번 맞는 것도 좀 껄끄러운데 4번째 접종은 진짜 선 넘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어떻게 부스터샷을 잘 맞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CDC 홈페이지를 가서 한번 따왔습니다. 미국의 부스터샷 접종 현황이고요. 현재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 중에서는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의 비중이 4명당 1명꼴입니다. 저희 24.4% 보이시죠? 확실히 근데 젊은 층이 좀 제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스터샷 승인된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생기니까 이 접종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모더나나 화이자한테는 확실한 호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선택했던 사람들보다 부스터 백신으로 이 두 백신을 선택한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이 말인즉슨 얀센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이 이 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한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다가 정말 백신을 매달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자, 다음은 하락 종목입니다. 가치주, 기술주 조금 섞여 있는데요. NXP 세미컨덕터가 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4.5%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독일의 인피니온은 다음 가는 글로벌 2위 업체거든요. 근데 무슨 일일까요? NXP에 대해서 UBS가 기업 분석을 조금 게시를 한다면서 처음으로 목표가를 냈는데 아주 목표가를 후려쳤습니다. 170달러의 목표 주가인데요. 이 수치가 지금 주가보다 30%나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더군다나 NXP에 대해서 매도 의견까지 내면서 좀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걸 보시면요. NXP가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현재 선두는 맞는데 경쟁사들 대비해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온세미컨덕터와 같은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NXP의 반도체 사업 부분은 너무 통합적이지가 않아서 파편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사업 중단 리스크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매년 15%씩 성장할 때 NXP는 고작 10% 성장에 그칠 거라는 거였습니다. UBS의 이런 의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차량용 반도체 쪽이 주가가 다 안 좋았지만서도 특히 NXP 반도체의 주가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장중에는 7.5%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NXP와 온세미의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매출 구성입니다. 왼쪽이 NXP인데요. NXP의 경우에는 매출 절반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세미의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가 핵심이죠. 제가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온세미의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와 ESS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에 널리 쓰이는 친환경 에너지용 필수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NXP는 전력 반도체를 그러면 안 할까요? 네, 하긴 하는데요. 네, 친환경 에너지용 전력 반도체가 회사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NXP 홈페이지에 가서 사업 부문을 캡처해서 떠온 건데요. 원래 회사가 가장 강점이 있는 사업부를 맨 위에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배치를 해놓잖아요. 사람들 잘 보게. 그런데 딱 여기서 알 수가 있는 점은 NXP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가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차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자율주행차보다는 전기차 시장이 훨씬 클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NXP는 카메라가 아니라 레이더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라이다 센서를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라이다가 센서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라이다가 비싸니까 돈이 되는 분야인데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라이다까지 같이 해서 직접 만들어서 싸게 공급해주는 회사와 거래를 트고 싶지 않겠어요? 네, 이런 리스크가 NXP한테는 있을 수가 미래에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테슬라는 라이다도 안 쓰고 레이다는 더 안 쓰죠. 네. 앞으로 테슬라를 따라하는 회사가 또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UBS가 아까 말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 부분을 제가 좀 쉽게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NXP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이번 주 마지막 순달람입니다. 바로 보실게요. 할 말이 많아서요. 네, 이거는 2030 세대가 저번 주에 많이 담으신 주식 5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ETF가 2개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여기서 테슬라가 또 1위고요. 그리고 이것은 60대 이상 고객분들께서 선택한 주식 5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테슬라가 1위네요. 그렇다면 오늘 순달람이 얘기할 종목은 어제도 고지를 한번 드렸지만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종목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정말이지 매일같이 이슈를 말씀드려도 화수분같이 이슈가 나오는 굉장한 종목인데요. 우선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내용을 좀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배드 뉴스에 관련한 사항들부터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굿 뉴스도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도 빨리 맞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배드 뉴스부터 해야겠죠. 어제 한국 시각으로 17시, 오후 5시에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11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52,859대의 차량을 팔아치운 건데요. 3개월 연속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 상황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서 사실 어제 프리마켓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5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팔아치운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 어제는 주가가 상승 마감한 하루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론 머스크 CEO의 지분 매각에 대한 건입니다.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저거였죠.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자꾸 하루에 100만 주 가량 파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분 매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걸 보시면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론 머스크가 가진 테슬라 지분은 오히려 50만 주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요. 일론 머스크는 현재까지 1000만 주 이상의 지분을 매도했는데 주식을 판 것과 동시에 주식 매수 옵션을 행사를 했습니다. 주당 무려 6.25달러라는 미친 염가의 행사 가격으로 매수 옵션을 행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 주식보다 옵션으로 새로 얻게 된 주식수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10%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아직 700만 주 가량은 더 팔아야 치워야 되긴 합니다. 배드 뉴스라고 하긴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또 그렇게 나빠 보이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테슬라가 공들이고 있는 바로 이제 유럽 내 생산기지 기가팩토리 베를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올해 말까지는 정식으로 생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었고. 근데 공장에서 사용되는 워터펌핑, 그러니까 용수와 관련해서 공청회가 또 한 번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공청회가 열릴 때까지 양산이 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테슬라 독일 공장이 문을 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독일 공장은 원래 올해 7월에 문을 연다고 했는데 이런 독일 시민단체와의 이제 교섭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이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문을 안 여는 건 아니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배드 뉴스 끝났고요. 굿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희망편인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을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요. 올해 4분기 기준으로 한
하면 판매된 전체 차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한 비중이 11.4%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차량 10대 중에 한 대 이상이 이제 전기차라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올해 초에 예상할 때는 침투율이 올해 7%, 내년이 돼야 10%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벌써 11%가 넘어버린 거죠. 생각보다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차의 자타공인 1위 업체죠. 네. 뭐 여기서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의 본거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이야기인데요. 이 차트는 미국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을 연간으로 나타낸 것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올해 상반기 기준된 미국 점유율입니다. 올해 6월까지 그 테슬라가 66%의 점유율을 달성을 했는데 여기서 그나마 경쟁자로 꼽힐 만한 기업이 초록색인 GM 정도밖에 없죠. 점유율이 GM이 10%인데 이 10%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바로 LG와 협력해서 만든 쉐보레 볼트입니다. 근데 이 볼트가 현재는 생산이 중단됐죠. LG에서 받아오는 배터리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결함이 있다면서 차량을 모두 리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쉐보레 볼트가 내년 1월 24일에야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미국에서의 테슬라 경쟁 상대는 당장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볼트 사려고 했던 사람이 테슬라 모델 3를 주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침투율이 엄청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인데요. 전기료가 정말 싸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립니다. 어쨌든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전기차 전환의 미래 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 이런 노르웨이에서의 11월 전기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 비중이 무려 74% 육박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56%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유감없이 실감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르웨이에서 테슬라는 중국 수출 물량만으로 판매량 기준 1,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좀 넓혀봐도요. 11월 판매량 기준으로 스위스, 타이완, 이스라엘에서 테슬라는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점유율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0%. 대만에서는요. 11월에 팔린 전기차 10대 중에 9대가 테슬라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도에 진출을 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연기관과 차량 판매가 격차가 많이 나는 걸까요? 물론 반도체 부족 사태를 내연기관 업체들이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만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달람에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전기차 전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왼쪽의 남자를 보시면 폭스바겐의 그룹 CEO인 허버트 디아즈라는 사람인데요. 자동차 업체들 CEO 중에서는 가장 전기차 전환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전환에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조금 몇십만 명 해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회사 안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엄청 커진 거죠. 독일의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이사회 절반이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디아즈를 밀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디아즈가 자리를 지켰지만 그 고난이 굉장히 크게 축소됐다고 하고요. 전기차 전환에 가장 진심이었던 사람이 파워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장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또 다른 거대 자동차 그룹인 스텔란티스의 CEO입니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합병한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진 자동차 거대 그룹이에요. 이 스텔란티스 CEO는 아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기차로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전기차를 만들려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 만들 때보다 비용이 2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사회적인 분위기로 강제적으로 전기차 전환하라고 압박 좀 넣지 말라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한 겁니다. 차라리 솔직해서 좋네요. 이처럼 전기차 전환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기존 이해관계를 이렇게 딱 잘라내야 되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격차가 너무 나다 보니까 UBS에서는 내년에도 테슬라의 적수, 경쟁사는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기업들은 테슬라 근처에도 못 올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테슬라가 가진 자율주행 칩과 배터리 부분,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테슬라가 89만 대 정도 차량을 판매를 할 것이고 내년에는 140만 대 정도 차량을 팔아치울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이 89만 대라는 차량이 스바루에서 연간 100만 대 정도 팔고요. 도요타가 1000만 대 정도 팝니다. 포드가 500만 대 정도 팔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저도 이제 만약에 또 차를 사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 차는 이제 전기차를 모델 Y를 좀 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드림카는 뭔지 정말 좀 궁금하네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아직은 지하철이 익숙한 순달람은 다음 주에 또 출근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타고요.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